자, 외교원 수업이 오늘 국제정치학 논점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료 읽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할 때 조금 더 유용성 있게, 이게 비슷한 이름으로 워낙 커리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성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전공평가형 답안 구성의 자료, 그러니까 이론을 좀 많이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국제정치학 이론과 그 다음에 적용이라고 하는 커리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실체화된 사례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자료 읽으면서 현황도 같이 얻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접근도 또 이루어지고, 이런 걸 배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사례 한번 말씀드리면, 군사력 증강 이해를 둘러싸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은 여긴 쉽게 말하면 국방대학원 그 박사가 이런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학 정치학 총론 이런 데서 일단 자료를 끌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런 자료를 좀 더 유용성 있게 여러분들이 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어떻게 내가 쓸지를 좀 더 고민하신다면 나름대로 수업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군사력 증강인데 우리나라가 해군 전력이 갑자기 급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의 접근이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일단 우리가 해군력이 일단 바다에 이렇게 우리 해군력이 투사된 이유가 뭐지? 이걸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상에서부터 논의가 전개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접근했던 국제정치학 이론을 일부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목차 부분 보셔도 이론과 가설, 그 다음에 현실주의의 설명이 1이 외부 위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왠지 친숙하죠? 체제 수준의 접근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 설명에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과 경제력 성장 등등의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90년대 이후에 해군력이 급성장했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전공평가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론을 수단화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적용하고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성의 방법론이겠죠. 그 부분으로 조금 더 연구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앞에 초록 나와 있는 거 틈틈이 조금 더 보시고, 자, 이 논문의 좀 중요한 내용을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2013년에 국제정치학 논총에서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가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쭉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좀 더 유용성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쭉 드릴 텐데, 이런 자료는 사실 돈을 유료로 지불해서 일단 볼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희귀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마냥 다 좋은 자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이론의 적용성 여지가 좀 있는 것들 위주로 자료를 일단 만들 겁니다. 한번 계속 축적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나름대로 전공평가용에 나중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도 사실이죠. 자, 머리말에서부터 이 논의가 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쭉 한번 검토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강은 사실 2013년인데 왜 지금의 유용성을, 아니 오히려 더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특히 해군력은 모든 군사력의 투사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관심이 기울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군비 증강이나 군비 경쟁을 그냥 여기 중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자국 이기주의 같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호 의존론을 비롯한 자유주의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코니스랑 윌리스 같은 여러 가지 학자들을 통해서 조금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군력이 좀 급속도로 증강한,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만 살짝 이렇게 긴장하는 과정이지, 정작 우리나라의 해군력에 대한 스스로의 검토는 미약한 거죠. 자, 어쨌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군력을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일본의 해군력이 증강으로 봤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자국의 국내 그 군사력의 강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일단 가능한지 자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토대로 일단 연구가 진행될 거냐면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을 토대로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주로 그 대상이 됐던 사례 연구는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어떻게 증강하는지 우리가 캐치프레이로 내세우는 대양 해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밑에 줄에 이는 사회현상의 확실한 변화로서 연구를 위한 양질의 종속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재밌는 표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것 같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은 건 버리겠지만 열심히 자료조사하고 연구 설계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자료조사가 끝난 상태가 과연 지금 현실주의 이론이 가장 적절하고 그럴 것 같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주의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이 과연 가설을 뛰어넘어서 확실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논의의 과정을 더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가령 자 동북아시아의 해군력이 증강하는 과정을 국제정치 현실에서 입장에서 한번 논해봐라 라고 나왔을 때 이런 전공 평가의 전형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런 논문의 구성 방법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답안 구성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레벨업 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국제정치 이론을 어느 정도 숙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은 분명하죠. 그죠? 하나하나 일단 과정적인 설명이니까 그 논의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논거에서 밝힐 거냐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외부 위협을 먼저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당대 국제정치 체계를 살펴볼 테고 세 번째 우리나라 자국 내 그 변화의 모습을 한번 읽어낼 테고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이 이 논의의 과정에 가장 중심축이 될 거다라고 미리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논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서 대여섯 번째 줄입니다. 부가적으로 세부적인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해서 현실주의 입장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 내에 설명하겠다. 절충주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뭐 등등입니다. 물론 현실주의가 기간을 이루는 건 분명한데 다른 논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력이 특별히 더 증가한 사례는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규범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현상 이해를 위해서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논의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건 다음 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론 및 가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무정부적 상황으로 보는 거죠. 너무 많이 했던 그 구조입니다. 국제정치 체계에서 외부의 자극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합리적인 단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정이죠. 또한 국가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전략적 계산에 의거한다. 다른 가정에서 우리가 합리적 존재다. 국가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군사력 변화는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겠죠. 왜 이 나라가 갑자기 군사력이 증강됐는지, 그죠? 요 코드를 다른 걸로 바꿔도 말이 돼. 그죠? 뭐 중국을 집어넣어도 말이 되고요. 일본의 동북아의 군사력 강화도 분명히 얘기가 되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은 별 관심사항이 없었던 싱가포르도 군사대국으로 막 성장하는 과정이거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급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안보 군축도 우리 국제정치학의 한 파트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보 군축을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이런 데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안보적 사항을 한번 염두에 두고 구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부터 보시면, 자, 한 국가의 군사력 변화는 어떤 외부적 반응에 대응하는 국가항해자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국제 정치의 주인공이 이성적인 정책 판단의 결과물로 도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 세계에선 이유 없는 무기는 있을 수 없다. 유명한 경고입니다. 자, 왈츠가 얘기했던 건 분명하고요. 어쨌건 첫 번째 현실주의 가설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 해군력 증강을 주변국들의 양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부 위협에 대한 전략적 반응이다. 줄 쫙 끊으실 것. 자, 이건 우리나라를 제거해도, 한국 해군력을 제거해도, 자, 다른 표현으로도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왈츠에 의하면 국가행위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부적 균형 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 균형 두 가지가 있다. 자, 전자라고 얘기하는 건 자, 외부적 균형을 얘기하겠죠? 군사동맹 맺는 거죠? 떠오르고 있는 잠재 위협 세력, 그럼 우리나라로 친다면 중국이 위험 세력으로 등장한다면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자,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국가들과 군사동맹 체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왈츠의 제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내부에 일단 그 실력을 키우는 게 바로 그 다음 주까지 살펴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경제력 이외에도 군사력, 새로운 전략 개발 등등을 아마 도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현실주의 입장은 이렇게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 나라의 상대적 능력의 감소가 그 나라의 안보 딜레마적 싸움과 경쟁 상황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분명히 강조한 논리입니다. 자, MIT 교수죠? 포젠 교수죠? 베리 포젠 교수는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균형 노력에 관련된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분명히 주변의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죠? 포전 교수에 의하면 군사 교리의 혁신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다? 민간 정치인의 개입이다. 자, 그 다음에 민간 정치인들이 군에 관련돼서 깊숙이 개입한다. 그죠? 이런 여부는 균형 행동 패턴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극체제에서는 동맹국이 없는 상황이야. 그죠? 다극이라면 서로 간에 동맹을 맺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양극 관계에서, 양극 체제에서 조금 더 잘 일어나는 게 동맹 관계인데, 다극이라고 얘기할 때는 동맹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맹국이 없는 국가는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자국의 군사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교리를 일단 혁신적으로 고쳐놔가지고 내부적 균형, 아까 위협적, 그 다음 내부적 두 가지가 있었죠. 내부적 균형 노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사례가 포젠에 의하면, 표전 교수에 의하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외관계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독일 자체가 비록 오스트리아가 우방국가이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 상황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외교적 고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는 아주 바다 건너 멀리 미국은 있지만 진정한 동맹 국가는 주변에 없었죠. 그죠? 고립 상황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혁신적인 교리 개발, 쉽게 말하면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전략을 짜고 대응할지가 독일이 탁월하게 개발한 결과물에 의해서 2차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 2, 3, 4차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중동 전쟁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던 게 이런 교리 개발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고립이라고 하는 다극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급성장했던 해군력의 변화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내부적 균형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적 균형을 했느냐?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력 균형보다는 위협 균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왈트의 유명한 시각이죠. 위협 균형 이론이 이 사례를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세력 균형 이론은 일단 대표적인 왈츠 이론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자, 국가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물질적 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죠. 왈츠는, 자, 국가들은 힘이 약한 쪽에 서로 응집할 수밖에 없죠. 자, 이는 강한 나라들이 바로 위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왈츠 이론이죠. 세력 균형론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강한 세력을 견제해서 약한 쪽으로 모이는 균형 행위가 더 안전할진데, 이는 만일 강한 쪽에 편승했을 때는 그 나라의 정책의 모든 걸 함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편승한 국가의 운명은 결국 그 강한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의 심화가 결국 그 의존의 높은 나라가 결국 그 나라에 종속되는 그 관계를 빚는 것처럼, 사실 큰 나라에 이렇게 편승하는 전략은 올바른 전략이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 균형 이론은 국제관계 이해를 뛰어넘어서 넓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이론은 분명하지만 과연 냉전 이후의 동아시아의 다극적 체제에서는 이게 적합한지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죠?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른다면 빠른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주변국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세력 균형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데이비드 감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동남아 국가들은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지역 패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은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힘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합치느냐? 그런 거 잘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력 균형론 입장에서 동북아의 중국의 부상론에 맞춰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력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위협균형 이론이겠죠? 자, 국가들이 물질적 힘보다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주 일단 외우시고 이해하고 이론을 그냥 말 그대로 교재 내에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끄집어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로 자꾸 고려하면서 일단 독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물질적 힘보다는 인지된 위협이래요. 그러니까 물질적 힘을 강조한 건 유일하게 세력 균형론이야. 이제 먼저 아셨어. 자, 위협 균형 이론은 근데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물질적 힘보다는 다른 보이지 않는 요소의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던 이론은 분명하죠. 그러면 월트 교수에 의하면 물질적 힘은 물론이거니와 자, 이건 근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그 교재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지정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정적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왈트 교수는 먼 바다 건너에 있는 세력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세력이 훨씬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대의 군사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에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자, 위협적인 요소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격 능력 마찬가지고요. 공격적 의도인데 특히 공격적 의도를 왈트는 강조했습니다.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공격적인 의도를 더 중요하게 봤다. 자, 서울이 약 12,000개가 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이 그동안 계속 이어졌겠죠. 그 다음에 말폭탄처럼 계속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우리나라는 북한을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그런 위협 요소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그죠? 일본도 뭐 그렇겠고. 그러면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전투 능력을 투사해왔고 그 투사 능력을 신장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이 잔존하고 있다는 걸 어딜 얘기하겠습니까? 두 지역이죠. 하나는 한반도, 또 하나는 양안 간의 대만, 그죠? 이런 게 잔존한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주변국 위협 논리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위협 균형론이 동아시아 이론에서는 조금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해군력이 막 배가 되고 올라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이 이렇습니다. 자, 대양 해군을 표방한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가는 결국 뭐 때문이다? 이게 가설이야. 자, 증명해야 되겠죠? 주변의 북한과 주변 국가로부터 인지된 위협에 대한 정부 차원이었다? 우리나라가 해군력을 막 증강해서 이지스함을 구축하고, 그 밖에 일단 해군 전력을 잠수함 부대를 만들 정도로 일단 잠수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은 북한이나 주변국에서 인지됐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정부 측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가설이 이제부터 논리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다. 215쪽이죠? 넘어가시면. 자, 이 가설이 양자적 관계 수준에서의 위협에 관계된, 즉 남북에 대한 그 구조로 관계되는 반면에 두 번째 현실주의 설명은 국제체제의 변수의 효과를 강조한다. 뒤에서 우리가 더 다룰 부분이죠. 신현실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국가들은 특성이나 기능면이 아니라 물질적 능력에 정의되는 힘에 의한 차별에 일단 근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국가들의 행동은 국제 정치 체계의 구조적 압력에 형성된다. 줄 쫙 꺼놓으셔야 돼. 중요한 요소입니다. 냉전의 양극 체제에서는 미소 간의 자신들의 약소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을 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너희한테는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양극 동맹, 그러니까 양극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맹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까지도 미국과 소련은 주변에 있는 약소 동맹국들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억제 이론이 시사하듯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이 미국과 소련 그 어느 쪽도 소홀해진다면 이는 동맹국 방어 의지와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징후로 보여지겠죠. 그죠? 이는 이후의 양국의 관계에서도 양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쪽이 미소, 다른 쪽이 그거에 대한 약소국들의 동맹적 그 관계가 분명히 다시 고려될 사항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역학관계는 개별 국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엇 때문이다? 생존 의지의 전략인 무정부적 국제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적 근거입니다. 이 단락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독해하시고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냉전의 종료와 더불어서 미소 간의 아주 팽팽한 구도는 사라졌죠? 탈냉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국제안보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력의 필요성을 재평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도 재평가했을 것이다 추론하는 겁니다. 이를 예견하고 한국은 해국력 증가,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과거와 같이 중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냉전 땐 어쩔 수 없이 지정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를 대접해주고 그만큼 안보에 대한 강화를 이어서 우리한테 베풀어줬지만 이미 탈냉전 시대에 돌입해서 보면 사실 이러한 과정을 그렇게 우리가 확연하게 일단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안보 공약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재평가할 수 있겠죠. 이를 예견하고 우리나라는 스스로가 해군력을 방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 요소인 북한에 대해서 방어 태세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해외, 즉 우리 이외 외부의 위협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했던 꼴 아니냐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 수준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건 경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더욱 관련 있는 요소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뭘 느끼겠습니까? 심리적 요소 더 크죠? 안보 불안감이겠죠? 우리나라와 그동안 미국의 역사적 과정을 쭉 볼 때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과정은 분명히 뒤에도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역대 정권에서 보였던 미국의 한미 안보에 대한 약속의 확연한 것들에 대한 걸 주기적으로 되풀이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건 당연하겠죠. 북핵 실험 이후에 더 커질 거는 분명합니다. 페이지 216쪽으로 넘어가시면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처음에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 그죠? 회의, 이런 거였고, 216쪽에서는 대항 해군을 표방한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된 현상을 무엇과 관련돼 있다? 강대국의 약소 동맹국 관리 능력과 연결한다. 줄 쫙 끊으셔야 돼,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겠죠? 월츠 교수에 대한 체계 내에서 강대국들은 약소국이나 중간국,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주장해서 관리라는 표현 나왔어요. 그죠? 이 관리를 위해서 동맹 관계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슈레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맹 기능은 세력 결집에 눈에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관리와 통제를 위한 도구이다. 동맹을 뭘로 쓰니? 하면은 같은 동맹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슈레더는 1815년부터 1945년, 즉 비인 체제가 끝난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때까지의 꽤 긴 시간 동안이죠. 이때를 유럽 체계에 형성되었던 모든 동맹들이 동맹국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 자제를 위한 협정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이젠하워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요때 체결된 거야.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억누르기 위한 것을 고려한다 보면 두 나라의 방위조약 체결은 일종의 뭐다? 강대국이 약속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럼 뭐가 더 맞는 거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정치 이론을 괜히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사례 분석할 때 얼마나 적중성 있게 분석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왈츠의 신현실주의 논리로 따른다면 강대국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늘 많이 일단 얘기했던 부분이죠. 야, 이게 양극이야? 다극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력의 분배 상태, 힘의 분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말 그대로 둘 이상이 존재하는 다극체제보다는 양극체제가 세력권을 훨씬 더 관리하기 쉽대요. 당연하죠. 그죠? 체제가 불안할수록 강대국의 체계 관리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다극체제보다는 양극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각각 국가들은 주변에 있는 약소한 동맹국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역 안정에 기여했던 강대국의 약소 관리 위한 영향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탈냉전 시대 이후에서 본다면 217쪽입니다. 이러한 결과 약소국과 중간국들은 자국의 안전보장의 방편으로 줄쫙 꺼놓으셔야 돼. 내부적 균형 노력. 자국의 군사력 강화죠. 이거에 힘을 기울일 수. 자, 왜냐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강대국이 더 이상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뭐 심한 얘기지만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예전에 냉전 때보다 많이 줄었어. 이런 걸 스스로가 느끼죠.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리적 안보 불안감이라고 얘기했죠. 한국은 국내 정치 요소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 거의 극화되어 있는 양극체제 스펙트럼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논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보 불안감을 선거로 다시 재선출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에서는 분명히 고려할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면에서 볼 때면 자, 그 결과 다시 말씀드리는데 약소국과 중간국들이라고 불리는 동맹의 상대국들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일단 얻는 조건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면 내부적 균형 노력을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사례는 뒤에도 나오지만 닉슨이 우리나라의 철군을 일단 실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교롭게도 핵에 대한 일단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시작됐던 게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조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체제 이론에 관련된 것들 다 우리 묶어서 구조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왈츠 이론도 구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세계 체제론부터 이런 구조주의가 아니라 자, 일단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론들을 구조주의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자, 구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냉전의 구조적 압력에서는 한국이 대양해군을 모토로 해서 전력 증강이 현재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자, 미국은 북한과 그 후원국인 소련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군사력 키울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걸 자제하도록 권고했을 것입니다. 물론 냉전 양극체제의 종료와 더불어서 이러한 동맹국을 억제하기 위한 동계는 이제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어. 여러분들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국과 맺은 미사일 협력 체제죠. 결국 우리 뜻대로 안 됐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관리와 그 다음에 규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대표적인 증거죠. 탈냉전 체제에서도 미국은 지역 안정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관리,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무는 걸 선호할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 행위를 지금도 보였고 더욱이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올라왔어요. 세계 패권국은 없습니다. 지역 패권국의 연장일 뿐이야. 누가 얘기했죠? 미어샤이머가 얘기했죠. 야, 세계 패권국이 어디서 더 이상 없어. 지역 패권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국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패권국이 서로 간에 일단 견제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이야. 그죠? 그러면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힘이 이렇게 떠오르는 부상적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2013년의 상황이니까 북한이 한창 핵을 개발한 그 와중에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은 결국 연루겠죠. 미중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
한국전의 악몽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밑에다 연루, 방기, 연루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이지, 그죠? 자, 연루돼도 문제고 방기돼도 문제겠죠, 그죠? 방기 됐으니까 연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냉전 이후에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 전반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거는 북한의 핵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국이, 자, 일단 북한의 후원국이었던 러시아, 중국과 외교 정상화를 일단 취한 거는 탈냉전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죠.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동맹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는 냉전 후보다는 냉전 기간 동안에 더 강화됐을 것이다. 그럼 장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